두 번째 시간은 토크 콘서트 형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토크는 또 저보다는 이정미 상임위원장께서 전공이시니까요. 마이크를 넘겨드리면서 토크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토크 콘서트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사회를 소리 없이 지탱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여기 출연자분 중에 한 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오늘 사실은 여러 패널들을 모셨다가 코로나 때문에 인원을 최소한으로 좀 축소해서 오늘 패널 토론을 하고, 그리고 2차, 3차 세미나에 또 원래 오시기로 했던 분들 한 분 한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김민석 쌤 이쪽으로 오시고, 여기 제가 저쪽으로 가나요? 죄송합니다. 네, 한 분 한 분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종료 아동 커뮤니티 청포도, 청년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맞죠? 청춘입니다. 청춘. 네, 청춘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보호종료 아동 커뮤니티에서 부센터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한나 부센터장님 함께 하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강연 끝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사람이 죽을 때도 인생과 함께했던 사람들과 제대로 된 작별이 필요하다. 그래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 나눔과 나눔이라는 곳에서 무연고 사망자들에 대한 장례 지원을 하고 계시는 김민석 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의 오지게 재밌게 나이듦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추천을 드리는데요. 칠곡 가시나들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칠곡 지역에 있는 할머니들이 외로운 삶이 어떻게 설레는 삶으로 바뀌는가, 그것을 생생하게 영화로 또 책으로 그려내신 영화 감독님이십니다. 우리 김지한 감독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앉아주시죠. 네, 오늘 앞에 강연은 잘 들으셨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포럼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김재현 감독님이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우리 사회에 소리 없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저는 이제 돌보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각각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 돌보는 사람이시기도 하고 또 돌보는 사람들을 보시기도 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토크는 세 분이 각각 사진을 한 장씩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외로움의 문제를 내가 왜 주목하게 됐고 이 포럼에 함께 하게 되었는가를 사진 설명을 통해서 얘기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한 감독님이 그래도 제일 방송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먼저 얘기를 하시는 게 방송 좋겠죠? 많이 만들어 왔지. 네. 네, 우리 그럼 김재한 감독님 사진부터 보여주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사진은요, 칠곡 가시나들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우리 칠곡에 있는 문해학교 어르신들이 봄 소풍 가서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는 그런 사진이거든요. 제가 칠곡의 할머니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노년의 외로움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사실 자녀들도 잘 모르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사무치게, 우리 조부모님께서 얼마나 사무치게 외로운지를 잘 모르세요. 근데 할머니들하고 몇 년간 할머니들의 일상과 할머니들의 어떤 삶 속에 그냥 아예 이렇게 외로움에 절여지는 듯한 그런 일상들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제 노년의 외로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저희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서도 전혀 못 느끼던 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저 2018년에 그 통계청 조사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홀로 사는 어르신들 65세 이상이 144만 가구더라고요. 아까 김만원 선생님 강의원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더 많이 이렇게 느끼는 그런 통계를 보여주시고 하셨지만, 글쎄요, 저는 노년의 외로움이 사실 훨씬 더 커도 그분들이 표현을 잘 안 하실 뿐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말 제가 이
144만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제 홀로 밖에서 시간을 보내시다가 집에 가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TV를 큰 소리로 트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전기를 그렇게 아끼시면서 왜 TV는 그렇게 들어오자마자 주구장창 틀어놓으시냐고 그랬더니 소리가 나야 사람 사는 집 같다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TV를 틀어놓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노년의 외로움이랑은 정말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 같은 거지만 그래도 칠곡 할머니들이 생각보다는 훨씬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래 서울에 계신 어르신들보다 훨씬 더 재밌게 덜 외롭게 사는 것 같았는데 그 중심에 문해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삶도 똑같은 연어 노년의 분들처럼 굉장히 외로움에 사무친 그런 일상을 살고 계셨는데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변화의 계기가 된 게 문해학교였고 문해학교의 선생님이었거든요. 2017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는 글을 잘 읽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분들이 311만 명이 있고 그 상당수는 할머니들이거든요. 문해학교는 이분들에게 문해 교육을 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데요. 전국에 한 1,600여 개 정도 있다고 조사가 되어 있는데 그보다 사실 훨씬 많을 거예요. 문해학교 개수가. 네. 왜냐하면 파악이 안 되는 자생적으로 생긴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제가 아까 그렇게 표현했는데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분들, 참 감동을 주는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이분들은 할머니들의 외로움을 덜어드리고 할머니를 설레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분들 만나보면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 똑같아요. 눈물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열악한 경제적 지원인데 연민과 긍휼의 마음은 넘치니까 눈물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칠곡에 있는 할머니들 보면서 느낀 게 노년에 그래도 외로움을 좀 덜 느끼는 분들은 두 가지가 갖춰진 분들인 것 같아요. 하나는 감독님 이 마이크를 조금. 유쾌하게 재밌게 모여 놀 수 있는 또래 커뮤니티가 있는 게 첫 번째 조건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가 사는 곳 근처에서 세상의 속도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뒤에서 이렇게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지원해주는 그런 세대가 다른 친구, 젊은 친구, 칠곡 가시나들에서는 문해학교 선생님 같은 존재가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좀 잘 채워지는, 그나마 좀 채워질 수가 있는 데가 종교 커뮤니티가 그런 게 일부 채워지는 것 같고, 그 외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이게 밀착해서 이분들의 외로움, 이런 어떤 정서적인 그런 문제들을 밀착해서 이렇게 좀 덜어드리는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 데가 문해학교고 문해학교의 선생님들인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저는 이분들 삶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설렘이 들어왔을 때 어쩔 수 없는 그 운명처럼 다가온 노년의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 에너지 같은 것들이 공급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예산이나 다른 그런 부분들로 지원해 주지 않아도 세상엔 소리 없이 외로움의 문제를 돌봄으로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숨은 곳곳에 있더라. 수천 개의 학교가 있고 거기는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있더라. 그분들이 우리 자녀들도 어쩌다 보면 전화로밖에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밀착해서 저분들의 외로움을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 문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진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저 영화를 봤는데 정말 할머님 한 분 한 분이 엄청난 시인들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외로운 삶이 다시 설레는 삶으로 바뀌는 순간 자기 스스로를 더 잘 표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그러면 김민석 팀장님 사진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이거는 무슨 사진인지. 네, 그 나눔과 나눔에 그림으로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정재원 작가님이라고. 네. 그분이 저희 매 달마다 그림으로 장례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이 그려주신 그림 중에 저 그림이 마음에 와닿아서 오늘 준비를 해와봤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철에 사람들이 유골함을 안고 어딘가로 이제 가고 있죠. 저 그림이 저한테 되게 와닿았던 이유는요. 우리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나의 죽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 될 수도 있죠. 혹시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은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든 혹은 나의 죽음이든. 근데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삶의 마지막에 꼭 맞닥뜨려야 되는 것이라면 그 죽음에 대한 대응도 공평해야 되겠죠. 모두가 저 유골함을 안고 버틸 수 있을 만큼의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한강 작가님이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을 쓰셨을 때 거기 되게 인상 깊은 구절 하나가 있었는데요. 당신의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서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애도의 기회가 박탈된다면 그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던 사람의 죽음을 소화하지 못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되겠죠. 롤랑 바르트 같은 되게 유명한 작가도 애도의 기를 쓰면서 수년에 걸쳐서 자기 어머니를 떠나보냈잖아요. 그런데 아까 강연하실 때 짧게 이제 고독사 그리고 무연고 사망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무연고 사망자분들, 고립사하시고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가 치러지는 분들은 이런 애도의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연고 사망자분들이라고 해서 인연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분들, 뭐 지역에서 같이 살았던 분들은 인연이 없는 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 이웃으로 우리 사회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은 충분히 그 고인을 애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우리 사회가 부고를 알리는 것도 어렵고 개인정보가 얽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눔과 나눔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고를 알리는 거거든요. 요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무연고 사망자분들, 고인분들의 장례에 가족이 아니어도 참여하고 싶어 하세요. 요양보호사분들이 수년 동안 케어를 해왔던 어르신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단순히 어르신이 돌봄의 수혜자 그리고 내가 돌봄의 제공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의 인연이 형성이 된 거죠. 그분들이 참여하셔서 애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애도의 과정이 없이 그런 애도의 과정 없이 애도가 생략된 죽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죽음에 대한 대응이 공평하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고립된 삶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100% 막아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립된 삶 이후에 고립된 죽음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죽음 이후도 외로워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챙겨와 봤고요. 우리 모두가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 이후에 장래에 대한 걱정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대응도 공평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앞서서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장례를 약속드린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결연장례 어르신들이 계세요. 결연장례 어르신들이 저희가 이제 장례를 약속하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찾아뵙죠. 1년에 한 3-4번 정도. 그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죽고 난 후에 그 너희들이 자식처럼 장례를 치러줄 거를 믿고 알고 있으니까 큰 걱정, 살면서 큰 걱정 하나는 덜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죽고 난 후에 나를 그냥 버리지 않고 내가 그냥 처리되지 않고 누군가가 나의 내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해 줄 거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분들에게는 외로움을 덜 수 있는 굉장히 큰 인기척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림을 골라봤습니다. 네,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세 번째 김주아 부센터장님은 어떤 사진을 갖고 오셨습니까? 저는 저희 청포도 친구가 만든 유튜브 영상 오프닝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뭐냐면 저희 부호종료 아동 친구가 베이비박스 봉사활동을 저희 센터에서 가면서 겪었던 감정을 담았어요. 그래서 이 베이비박스 봉사활동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언덕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언덕을 보면서 이 친구가 나를 안고 이 언덕을 올라오던 엄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다고 해요. 저는 사실 2014년에 처음 아동 양육시설에 입사를 해서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불렀었죠. 입사를 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여기에 입사해서 친구들이랑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빈 공간들을 채워나가야겠다라는 부푼 꿈을 안고 입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와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보통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고아원은 옷도 못 입고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직까지도 바탕이 되어 있는데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갖고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 먹고 있었고 너무 보고 싶은 책, 입고 싶은 옷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한테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아, 누군가 기댈 수 있는 공간이 없구나 하면서 제가 그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다짐했던 게 이 아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가족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른 반을 옮기고 나갔을 때 그 친구가 퇴소를 하게 되면서 계속 외부에서도 저를 만나고 오게 되었고 제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그 그룹에 이 친구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나도 한나쌤이 있는 곳에 같이 한번 보러 가고 싶다 하면서 저희가 그 삶을 그 친구들이랑 나누다 보니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관심이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더 많은 다른 친구들을 저희 그 그룹에 데리고 오면서 아, 보호종료 아동들에게는 이런 다른 지원이 필요 없이 누군가 기댈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하겠구나 라면서 저희 센터가 이렇게 설립이 되었던 거고 저희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정서적인 지원이었어요. 그러면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사실 저희 친구들은 베이비박스에서 온 친구들은 아니에요. 추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에 대한 의문을 늘 갖고 있었고 나의 엄마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엄마는 나를 왜 이렇게 나를 홀로 두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을 늘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저희도 이 봉사활동을 준비할 때 좀 고민이 됐어요.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했는데 그 베이비박스를 가면 처음 보여주시는 방송이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보호한 거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이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은 베이비박스에서 보호되진 않았지만 이 엄마가 나를 이런 곳에 보내기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엄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봉사를 통해서 좀 그 감정이 좀 저 문장에서도 드러나듯이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센터에서도 하고 싶은 것은 이 아이들이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 처음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을 부딪혀야 하거든요. 그 관문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자신의 문제랑 부딪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그 두려움의 첫 단계가 깨졌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 저희 보호종료 아동 친구들이 더 많은 두려움과 외로움과 부딪혀서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양주까지 이제 청포도 찾아가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내가 정치를 하면서 정말 이것은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지워야 되겠다. 정책을 수치나 통계로 보는 일은 이제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정서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숫자로 도저히 얘기될 수 없는 마음으로 가는 정책이잖아요. 그런 결심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두 번째 이제 토크 주제는 이 외로움 문제에 주목하면서 저희들이 사진을 쭉 봤는데 우리 사회 그러면 이 돌봄이라고 하는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다고 평소에 느끼시는지 그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환 감독님부터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노년의 외로움을 돌보는 분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예산을 보면 그냥 좀 딱 그 단면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할머니들은 문예학교 학생들 주로 이제 할머니들이죠. 이분들의 인생 자체는 차별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딸이라는 이유로
그냥 기회는 할머니들의 단어가 아니었어요. 집안에 있는 모든 경제적, 정서적 자원은 전부 아들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서 다 태워졌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들은 정말 그런 차별로 점철된 인생을 뚫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문예학교에 문을 두드렸는데, 근데 문예학교 안에서도 보면 지원되는 예산을 보면 정말 엄청난 차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2015년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문예학교 학생 1인당 문예교육 프로그램 지원 예산이 1년에 87,000원이거든요. 1년에 한 달에 87,000원. 아니고 87,000원인데 이게 정규 초등학교 1학년의 1.8%예요. 그런데요, 문예학교도 학력 인정 코스가 있거든요. 3년을 마치면 초등학교 졸업장을 주는 코스를 하고 있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초등학교 졸업장을 주는데 이 문예학교의 학력 인정 코스를 밟고 있는 분들의 지원되는 예산은 2015년 기준으로 1.8% 정도니 얼마나 이분들은 이것 자체로도 예산 자체로도 얼마나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또 하나는 문예학교를 너무 쉽게 없애요. 제가 이게 참 몇 년간 전국에 있는 여러 문예학교들을 보고 선생님들 눈물을 보고 제가 느낀 생각은 지자체들이 좀 많이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이게 평생교육진흥원의 문예교육 지원 사업에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지자체가 그 예산을 이제 조금 다른 쪽으로 옮겨 놓으면 학교가 그냥 훅훅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자체 군수님들이나 그쪽에 있는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이 문예교육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냥 이렇게 쉽게 없애버려도 될 것 같은, 할머니들 모여서 할아버지 할머니 모여서 그냥 소꿉장난 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 학교를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 일주일에 2번 젊은 사람과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에게 나의 일상을 물어주고, 그 모든 내가 평소에 전혀 완전히 그냥 혼자라는 생각으로만 살고 있던 분들이 순전히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고 그런 설렘을 공급해주던 할머니들 일상의 가장 중요한 한 세계의 부분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 지원 사업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 예산을 딴 데 쓰기로 결정했다는 이유로 그냥 10개씩 없어져요, 군 단위에서. 근데 이런 어떤 충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디에도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 할머니 학생들이나 문예교육 선생님들이 그냥 우시지, 청와대 국민청원 올리겠습니까? 아니면 인터넷 통해 가지고 어디 그냥 여론을 조성하고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조용히 그냥 감당하시면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인데, 선생님들조차도 지자체는 그런 선생님들을 동원의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활용할 뿐 선생님을 굉장히 이렇게 존중한다는 느낌을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들이 여러 군데 없어진 그런 군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공론화시키고 항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참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당장 그 지역 사회에서 계속 살아가셔야 될 선생님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참 이게 안타까운 상황들이 곳곳에서 벌어지는데, 너무 쉽게 노년의 외로움, 그리고 그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설렘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는, 정말 빚도 안 나지만 눈물로 자기의 돈으로 그렇게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폭력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하거든요. 제가 정말 이게 막 그냥 다 얘기를 하고 싶고 어디 제보를 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주어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 못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해야죠. 감독님은 알리셨으니까.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노년의 외로움을 들어주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하는 시도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요,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근데 제도적으로 지금 법적으로 지원되는 것들이 있고, 적지만 예산이 지원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구축된 그런 문예교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교를 잘 활용하고 선생님들을 잘 지원하면 아주 적은 예산으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참 빛나는 일, 통계에 잡히는 일,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실제 세상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정서적인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냥 숫자로 신문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그런 일들이거든.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어서, 그리고 이게 글만 모르는 문해교육이 아니라 이게 디지털 문해교육으로도 확장이 될 수가 사실 있거든요. 사실 점점 외로워지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지는 게 삶이 점점 위축되고 어디 삶의 지평이 점점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어디 가려면 두렵고 무섭고, 저만 해도 맥도날드 얘기해가지고 잘 못해 먹겠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디지털 문해교육 쪽으로 조금 더 확장되고 이분들의 삶의 지평을 넓혀드리고 더 많은 곳으로 이분들이 좀 더 다니시게 이용하게끔, 우리 사회에 좋은 어떤 그런 시설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용하게끔 하는데 이분들을 좀 더 많이 돌아다니실 수 있게끔 만드는 일들, 그래서 문해 학교를 이렇게 좀 활용하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정말 예산 작으니까 혹시라도 여기 좀 관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예산을 조금 더 확보될 수 있게끔 예를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석 팀장님은 돌봄의 가치에 대한 생각. 네, 지금 앞서서 감독님께서 돌봄의 가치가 사람들이 좀 많이 낮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하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돌봄의 가치, 그리고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 돌봄 노동자에 대한 그 평가가 좀 많이 낮고 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돌봄에 대한 범위를 너무 좁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시민사회에서,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예교육이 돌봄의 일종일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돌봄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어르신에게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것,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이 제공하는 것, 그런 것들만이 돌봄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문예교육도 돌봄의 한 영역일 수 있고요. 그리고 나눔과 나눔이 지원하는 무용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도 돌봄의 영역일 수 있죠. 생애 마지막 단계의 돌봄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돌봄의 범위를 너무 좁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런 상황들이, 이런 인식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돌봄이라는 게 수혜자와 제공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돌봄을 생각을 했을 때 돌봄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야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장혜영 의원님이 예전에 세바시에서 강연하셨을 때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혜영 의원님이 생각했을 때 자립은 로빈슨 크루소처럼 섬에 고립되어서 본인이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척척 다 해내는 걸 자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살면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의존하면서 살아왔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저는 돌봄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수혜자와 제공자가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봄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또 내가 돌봄을 제공받기도 하는 거죠. 돌봄이라는 게 내 삶의 영역에서 나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제도적으로도 반영이 되어서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정부나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하던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이 혹은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이 끊긴 적이 있었거든요. 특히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졌을 때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그 영역을 누군가는 돌봄을 제공해야 될 거잖아요. 그 돌봄을 제공하고 있었던 곳이 사실 민간 단체들인 거죠. 마포돌봄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연대 단체들과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대 회의도 하고, 그분들이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돌봄이 끊겼을 때 그분들이 발로 뛰어서 우리 이웃, 내 이웃들을 이제 돌봄을 제공하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라든지 뭐 케어를 제공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민간이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은 많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코로나라고 해서 그런 돌봄을 그냥 어떤 대안 없이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고려한 돌봄 활동, 돌봄 제도적인 어떤 것들을 마련하고 그것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돌봄에 대한 가치는 이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돌봄을 얘기할 때 서로 돌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돌봄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가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서로 돌보는 사회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김주하 팀장님은 부센터장님이시죠? 예. 돌봄의 가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감독님께서 그 학교에 대한 예산이 많이 감축됐다, 되게 적은 양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8월부터 저희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금이 많이 확대가 되었고 다양한 지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한편으로 저희는 그런 돌봄에 대한 지원 자체가 그 지원금의 증가로 표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돌봄다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 외의 단체에서 함께 그 돌볼 수 있다라는 그 가치를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왜냐면 사실 저희 친구들은 만 18세가 되면 살고 있던 양육시설에서 퇴소를 하게 되는데, 그 퇴소를 할 때 자립 정착금이 주어지고 매달 자립수당이 지원이 되긴 하지만, 사실 이 지원을 받고 정말 그 돈을 사실 가치 있게 쓰고 자립을 해나가는 친구들은 극소수이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너무 그 지원 받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잘 쓰고 잘 해나가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나의 목돈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하루아침에 탕진해버리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럼 정말 그 지원금 자체가 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돌봄의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안에 정말 근본적으로 이 친구들에게 필요한 문제 해결이 외로움 해결이거든요. 누군가 기댈 수 있는 어른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해결되어야지만 그 지원금이나 다른 다방면에 물리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지원들이 이루어질 때 좀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것이 우리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와 같이 함께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 정책들이 많이 개선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세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뉴스에서 사실 다 다뤄지는 주제들입니다. 뭐 갑자기 엄청난 폭염이 있을 때 노인분들이 너무 더워서 뭐 돌아가셨다는 뭐 뉴스도 가끔 보고, 혼자서 보호받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하고, 그리고 뭐 무용고 사망자를 고시원에서 몇 달 동안 알 수 없다가 뭐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또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게 쪼가리로 뉴스가 될 때는 되게 사회의 아주 부분적인, 그리고 사회에 아주 어떤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라고 사람들에게 되게 자극적으로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이런 일들의 반복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일은 우리 사회 안에 어떤 하나의 주제로 엮여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각자에게 삶을 다 내맡겼을 때 그 안에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얼마나 외롭고 자신의 존엄을 잃어버리며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다시 인식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 사회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이 돌봄 국가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더 많은 고민들, 대안들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혹시 뭐 조금 더 내가 덧붙여서 한마디 더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조금 더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아무도 안 하시면 이게 어색하게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한마디 해야 합니다. 이게 문해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문해교육센터가 있습니다. 1600-6759거든요. 전화번호가. 여기 전화하시면 자막으로 깔아주세요. 자막으로. 1600-6759 뭐 이런 건데 전화하시면은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아니면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조금 덜 외로우셨으면 좋겠다. 주변에 또래 친구들과 만나서 젊은 선생님도 만나고 하는 어떤 커뮤니티에 속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1600-6759로 전화하시면 근처에 있는 문해학교를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뭐 보험 광고 같죠? 1600-6759. 네. 이게 보험이죠. 네. 네.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덜 외로우시고 더 재밌게 그리고 더 함께 있는 느낌, 더 따뜻한 느낌을 가지면서 노년을 이렇게 보내실 수 있다면 그리고 정말 아까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발끈해가지고 저는 막 학교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막 이랬는데 제도와 큰 그림을 고민해 주셨고 돈만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들으면서 제가 많이 찔렸습니다. 저는 돈 이렇게 막 이렇게 발끈했는데 아닙니다. 그 감독님이 전화를 하신 그곳에서 더 좋은 문해학교가 더 많이 있으면 훨씬 좋은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 수혜자하고 시혜자가 저는 막 섞일 수 있거든요. 특히 문해교육이 그래요. 문해교육으로 처음 글을 배우신 분들이 몇 년을 하신 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의 교사 과정을 수료하시고 선생님이 되신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다시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또 노년의 그런 어떤 노년의 새로운 문해 선생님이 되는 꿈 꿀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어떤 제도적인 지원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저도 소개를 하나 하자면요.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를 나눔과 나눔이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뭐 예산은 받고 있지 않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장례에 관한 상담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나의 장례 혹은 내 이웃의 장례, 무연고 사망자라는 것이 꼭 남의 일은 아니거든요. 고립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무연고 사망자분들도 우리 사회에서 같이 살고 있는 분이세요. 무연고 사망자분들의 장례를 지원하면서 한 가지 이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이분들 삶에 있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있어서 한 사람 이분을 생각하고 이분에게 마음을 써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분 삶의 마지막 마무리가 그 존엄함이 많이 달라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장례 혹은 내 이웃의 장례가 걱정되고 고민이신 분들은 1668-3412로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 연락처거든요. 네. 1668-3412. 네. 네. 따뜻한 돌봄 사회를 만들어 홈쇼핑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저희 부센터장님도 또 저희 사실 준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저희 친구들은 어쨌든 가족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살다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거든요. 내가 무연고자이기 때문에 나의 장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아이들의 끝까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사실 장례 지원 서비스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해서 함께 했으면 네, 좋겠고요. 저희가 센터에서 자립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네. 그래서 저희 보호종류 아동들이 살면서 자립을 하면서 준비해 나갈 때 어려움이 있는 거 정말 사소한 거여도 자립수당은 어떻게 받는 것이며 뭐 그것보다 더 큰 나 지금 외로운데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하는 것까지 저희가 다 상담을 받고 있어요. 네. 1855-020 천천히. 네. 1855-0201입니다. 네. 전화 주시면 저희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 테니까 네. 주저하지 마시고 꼭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전국에서 어디에서도 가능하죠? 예. 그럼요. 예, 보호종류 아동들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이렇게 답답함이 있을 때 손 내밀 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저희가 이 끝나고 나서 3개의 전화번호를 웹잡으로 만들어서 띄워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정말 우리 사회를 소리 없이 지탱하는 세 분의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시스템으로 제도로 구축돼 가는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로움 없는 따뜻한 돌봄사회 포럼에서 앞으로 지금 일단 준비되어 있는 세미나는 2개입니다. 하나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봄 국가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돌봄 국가론과 관련된 세미나가 하나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1인 청년 노동이 지금 플랫폼 노동 시장 안에 거의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청년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다뤄볼 수 있는 세 번째 세미나, 그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한 돌봄 사회로 나가도록 하는데 포럼이 역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과 또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